물리학과에서 구글 얘기를 하나 궁금하실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구글은 전 세계 검색 시장에서 92.5% 정도 되는 엄청난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고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뭘 까먹잖아요. 근데 구글은 안 까먹습니다. 모든 게 다 기억되고 있거든요. 뭐 맞춤 광고니 뭐 여러분들의 뭐 장바구니 다 아는 거, 그건 너무 식상한 건 거고요. 아침에 몇 시에 나가야 버스를 안 놓치고 탈 수 있는지, 점심에 뭘 먹어야 되는지까지 제한하게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구글의 능력 뒤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도움을 준 거고요. 그 중에서도 사실 물리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구글과 물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 지금에 오기까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뭐냐면 월드와이드웹입니다. 놀랍게도 월드와이드웹의 개발도 물리학 연구소에서 시작했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입자 가속기 연구소에서 엄청나게 나오는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유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다 만든 게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웹페이지가 물리학 연구소에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 여기에서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건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하며 뇌는 어떻게 작동을 하고 인터넷 같은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IT가 정말로 물리랑 상관이 있느냐? 왜 구글이냐? 우리가 많이 쓰는 빅데이터는 사실 통계 물리학에서 근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는 정말 오래된 그래프입니다. 이게 1999년도 그래프인데요. 구글이 여러 가지 있었던 검색 엔진 중에 하나일 때 정말 조그만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그때는 사실 월드와이드웹이 성장할 때라서요.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지도 못했고 워낙 고르게 알고 있지도 못했기 때문에 좋은 정보를 찾는 게 되게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기억에서 잊혀져가는 야후라는 게 있는데요. 그걸 사람이 읽고 정리를 했습니다. 아, 이거는 기후 관련 카테고리구나. 이건 인물 관련 카테고리구나. 디렉토리식으로 찾아가는 걸 했었는데 월드와이드웹에서 데이터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색인 작업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건 기계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등장하는 게 구글입니다. 그럼 이 많은 정보 중에 어떤 게 중요한 정보인지 어떻게 순위를 매길까라고 하는 게 구글이 고민했던 건 거고요. 생각했던 방법이 뭐냐면 특허를 얻은 페이지 랭크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가리키는 게 중요한 웹페이지가 아닐까라고 하는 게 페이지 랭크의 원리입니다. 그 어떻게 웹페이지를 연결된 걸 알아낸 게 물리학자들입니다. 물리학과에서 첫 번째로 1999년도에 구글이 좋은 답을 찾는데 그 기본을 이룬 백그라운드를 저희가 제시한 건 겁니다. 이러한 물리학자들의 노력이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연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생각해보면 데이터입니다. 인터넷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정보가 많기 때문에 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빅데이터를 가지고 들여다보면 뭔가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과학 도구인 겁니다. 구글은 그냥 데이터만 보여줄 뿐인 겁니다. 물론 이걸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 실시간 검색어 폐쇄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쏠림 현상, 필터 버블이라고 하죠. 너무 쏠림 현상이 많다 보니까 데이터가 왜곡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방법이 너무나 유명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데이터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 데이터라는 건 순수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왜곡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걸 믿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오염됐기 때문에 이제 구글씨는 망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건데요. 일본과 축구를 하면 저희가 한일전이라고 부릅니까? 이란전이라고 부릅니까? 당연히 저희는 한일전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걸 먼저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 대선을 볼까요? 트럼프와 클린턴이 있었다고 칩시다. 사람들이 둘의 공약을 비교하기 위해서 검색을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방식으로 검색을 합니다. 트럼프, 클린턴, 디베이트. 어떤 사람은 클린턴, 트럼프, 디베이트. 즉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앞에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 순서까지 챙기진 않거든요. 이건 아직까지는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은 이 데이터로부터 약간의 힌트는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아마 곧 이것도 오염될 겁니다. 오염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를 찾아야 된다는 건 거죠. 언제나 이건 싸움입니다. 데이터는 언제나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구글의 검색어라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글 트렌드라고 해서 어떤 단어가 검색되는지를 그래프로 보여주는데요. 정말 아주 규칙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보이시죠? 이게 뭐에 대한 검색이냐면 다이어트에 대한 검색입니다. 다이어트에 대한 검색은 매년 1월 1일 날 쭉 올라갑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올해는 살을 빼야지 하기 때문에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다이어트가 1월 1일에 올라간다는 게 아닌 건 거고요. 사람들은 검색할 때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검색할 때 거짓말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내가 궁금하지 않은데 구글을 골탕 먹어야지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다. 언제나 궁금한 것만 검색한다는 건 거죠. 구글이 가진 이런 정확한 데이터 갖고 재미난 일을 많이 했는데요. 예를 들면 독감 환자에 대한 예측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있었던 일인 건데 미국에서 독감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CDC에서 질병관리센터에서 만드는 건데요. 각 지역별로 독감 환자가 몇 명인지를 계속 세는 겁니다. 당연히 질병관리센터에는 각 지역별 독감 환자 수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어느 지역에서 갑자기 늘어나면 거기 독감이 퍼진다는 얘기니까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거기를 차단하자라는 게 아이디어거든요. 그런데 독감 환자 숫자 세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게 진짜로 세거든요. 그래서 저 보고서를 만드는데 2주가 걸립니다. 보고서가 나와서 지난주 보고서랑 비교를 해봤더니 환자 숫자가 2배더라. 그러면 LA가 퍼진다는 얘기니까 LA를 차단하자. 그걸 하고 싶은 건데 그게 2주 전에 그랬다는 거거든요. 2주 전에 LA의 2배가 됐으면 그 사람들은 다 퍼져서 전국으로 다 확산되고 다 죽고 끝난 게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글이 보고 있으니까 보고서는 나오는데 맨날 뒷북 보고서만 나오니 종이가 아깝다. 비켜라. 우리가 하겠다. 왜? 우리는 검색 엔진이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사실 생각해 보시면 독감에 걸린 사람은 독감을 검색할 겁니다. 옛날 보고서를 다 가져다가 자기네 검색 데이터랑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감 환자랑 제일 잘 맞는 데이터가 뭔지, 검색어가 뭔지를 찾아내가지고 그걸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구글을 검색을 할 때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시면 장소 정보가 붙어서 가고요. PC로 검색을 하시면 IP 어드레스가 붙어서 가기 때문에 구글은 검색어가 날라오면 이게 어디서 온 검색어인지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검색어를 지도에 뿌리면 어디서 독감 검색이 늘어나는지를 실시간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봤습니다. 파란색이 실제 환자 숫자고 노란색이 구글이 예측한 건데 정확하게 맞습니다. 2주가 안 걸립니다. 실시간으로 어디서 떠오르면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러한 단어로부터 질병을 예측하는 것까지 이런 좋은 데이터가 있으면 할 수가 있다는 게 구글의 놀라운 점이죠. 그런데 언제나 항상 맞는 건 없습니다. 구글 독감 프로젝트가 2013년도에 실패를 했는데요. 이게 뭐 조금 틀리면 원래 오차 범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건 봐줄 수 있거든요. 근데 무려 200%가 틀렸습니다. 계속 잘 맞추고 있다가 2013년도 1월 달에 구글이 2배로 잘못 예측한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구글이 프로그램을 세우고 조사에 들어갑니다. 뭐가 잘못됐지? 지금까지 잘 맞았는데 문제점이 뭐였냐면 언론이었습니다. 2013년 1월 달에 미국에서 독감 백신 품귀 현상이 벌어집니다. 제약회사에서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독감 백신을 조금밖에 안 찍은 건 거예요. 독감 백신이 모자란 건 거죠. 미국의 주요 언론인 CNN과 뉴욕타임즈에서 매일 대서특필을 하는 겁니다. 신문을 펴면 독감 백신 뉴스가 나오고 TV를 틀면 독감 백신 뉴스가 나오니까 원래 독감 백신에 관심 없었던 사람들이 찾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의 입장에서는 독감 검색이 늘어나니까 독감 환자 많아요 했는데 그중에 절반만 독감 환자고 나머지는 뉴스 때문에 검색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구글이 이 독감 프로젝트는 접었습니다.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내용 검토 없이 검색어 숫자만 봤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다. 맥락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교훈인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느냐?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연관 검색어라는 게 있습니다. 연관 검색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걸 검색한 다음에 또 같이 뭘 검색하느냐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단어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연관 검색어 몽땅이 저렇게 된다는 건 정건 뭔가 무거운 의미가 있다는 건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보실 때는요.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묶어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데이터를 묶는 거의 끝판왕은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딥러닝입니다. 알파고입니다. 딥러닝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가장 효율적으로 묶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구글이 이거 바둑두자가 만든 건 아닌 건 거죠. 딥마인드의 원래 목적은 헬스 데이터입니다. 건강 데이터거든요. 예를 들면 어느 게 정상적인 폐사진인지 어느 게 문제 있는지를 학습을 시켰습니다. 흑백 사진이라서 쉬웠는데요. 요즘은 칼라 사진도 봅니다. 암 조직 검사를 하거든요. 조직 검사를 봤을 때 여기 암 조직이 어디 있는지를 판단하는 건 거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구글하고 대결을 했습니다. 2016년대 했거든요. 둘이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96대 92로 의사 선생님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거봐 아직은 사람을 믿어야 돼. 딥러닝 아직 멀었어 라고 했거든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저 답안지를 가져다가 맞은 답안지를 합쳤더니 99.5점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람이 틀린 걸 딥러닝이 맞춘 게 있고요. 딥러닝이 틀린 걸 사람이 맞춘 게 있다는 거죠. 즉 현재의 딥러닝은 사람과 똑같지가 않습니다. 잘하는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가지고요. 가끔 사람들이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쟤네가 우리를 대체하면 어떡하지? 라고 이제 대체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둘이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보완자입니다. 그러니까 딥러닝을 우리가 잘하는 걸로 써먹으면 되는 건 거지 저걸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자동차랑 달리기 안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걸 뭐하러 합니까? 걔네가 이기는 거 다 아는데 그냥 자동차를 자동차 목적으로 쓰면 되는 건 겁니다. 그런데 조금 무섭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4년 전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또 했습니다. 구글 AI 암 진단 어디까지 왔나? 격리의사 뛰어넘거나 비슷한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2년 만에. 작년에 또 했습니다. 2020년 1월 달에 구글 딥마인드 의사보다 유방암 오판율 낮은 AI 모델 개발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거 안 하면 됩니다. 다른 거 우리가 잘하는 거 하면 되는 건 겁니다. 잘하는 건 맡기고 우리가 잘하는 걸 만들면 된다는 건 거죠. 데이터는 계속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봤다고 해서 내일 데이터가 오늘과 똑같다? 그런 건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데이터는 항상 업데이트를 하고 계속 수정 보완을 하셔야 된다는 걸 여기서 얻을 수 있다는 건 거죠. 구글을 비롯한 모든 빅데이터는 만능일까요? 다 좋기만 한 걸까요? 빅데이터에도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은 너무나 좋은 감시 도구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과 떨어져 있는 적이 없잖아요. 통계를 내보면요. 여러분들의 앱 중에서 2%는 전체 웹서핑 기록을 들여다보고 있고요. 14% 앱은 카메라를 액세스를 요구하고요. 전체 앱 중에 한 절반 정도가 GPS를 요구합니다. 뭐 GPS 필요한 거 아니야 싶고 있지만 필요 없는데도 요구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중국의 케이스인데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는 청소부가 청소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20분 있다가 청소하세요라고 문자가 온답니다. GPS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보고 있다는 건 거죠. 핸드폰이라는 게 여러분의 위치와 동일시되어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여러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건 거죠. 얼마나 많은 게 되느냐? 별의별 것들이 다 추적되고 기록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저장되는지를 보여줄까요? 막스 슈렘스라고 하는 한 법대생이 페이스북과 소송을 했는데요.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루니까 나 이제부터 페이스북 안 쓸 거야. 네가 가진 내 정보를 다 내놔라 얘기했습니다. 이 친구가 페이스북을 많이 쓴 친구가 아니라서 뭐 한 요만큼 주겠지라고 했는데 무려 1200페이지를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친구 목록, 뉴스에 펼던 기사, 클릭했던 광고 별의별 게 다 저장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저장 장치가 너무 싸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어떤 앱들은요. 핸드폰에서 스크롤을 할 때 어떤 속도로 스크롤하는 것까지 저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어떻게 움직이는 것까지 저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크롤 하다가 느려지는 곳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곳이고 심지어 어떤 앱들은 여러분들의 눈동자를 추적해서 어디를 쳐다보는지까지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저장되는 게 현실인 겁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핸드폰을 버릴 수는 없죠. 법과 테크놀로지가 서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테크놀로지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법이 늦게 쫓아오긴 하는데요. 우리가 공론화를 통해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보안 요령인데요. 온라인 정보 올리는 거 주의하셔야 되는 건 거고요. GPS 가능한 꺼두셔야 되는 건 거고 노트북 카메라에 당연히 스티커 붙여 넣어야 되는 건 거고요. 쿠키나 클라우드 서비스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강조하신 거는 검색을 저장하지 않는 검색 엔진을 쓰시라는 겁니다. 빅데이터 때문에 벌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뭘까요? 인포칼립스라고 하는 겁니다. 대면이 아니면 서로 마주보는 게 아니면 서로 절대 못 믿는 사회가 되는 신뢰가 붕괴되는 사회를 말합니다. 만약에 이런 거를 저희가 신경 쓰지 않는다면 정말로 모든 걸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프라이버시와 데이터에 대한 사람들의 자각이 늘어나면서 어쩌면 더 이상 구글이 옛날 같은 역할을 못할 것이다. 그 대안으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입니다. 암호화폐를 말씀드린 게 아닌 건 거고요. 신뢰의 인터넷에 기반을 두는 건 거라서 새로운 시스템 방법인 건데요. 물론 갈 길은 멉니다. 아직까지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요. 또 그걸 못 믿으시겠으면 최근에 월드와이드웹의 아버지라고 하는 팀 버너슬리 경께서 새로 시작하신 건데요. 솔리드라고 하는 겁니다. 소셜 링크드 데이터라고 해서 연결된 데이터라고 하는 건데요. 원래 처음에 월드와이드 만들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가 남용될 줄 몰랐기 때문에 자기 퍼스널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정확하게 자기가 갖는 겁니다. 지금은 대부분 알다시피 여러분들의 정보는 다 대기업에 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 내 건데 걔네가 갖고 있는데 왜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 안 하는지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내 건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 거를 우리가 갖고 시작을 하자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이 저희 솔리드라고 하는 건 거고 만약에 이게 완성이 되면 그때쯤 되면 저희가 개인정보를 조금은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사회에 살 수는 없잖아요. 만나서만 그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원시대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좀 더 공론화시키고 신뢰 인터넷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는 인과관계를 증명해 주는 게 아닙니다. 상관관계를 보여줄 뿐이지 인과관계는요. 변인을 통제하고 실험을 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건 거지 데이터가 바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빅데이터 분석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상관관계를 상상회로를 돌려가지고 인과관계로 포장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마지막 테이크홈 메시지는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함께 생각하라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의 가치는 그 연결에서 나오는 겁니다. 통계물리학자와 미술관을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리를 읽어준다고 하면서 갑자기 예술, 그림 얘기를 하지? 의아하실 수 있을 텐데요. 과학으로 예술을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연구의 시작점은 이겁니다. 잭슨 폴락이라고 하는 드립 페인팅으로 유명한 작가가 있거든요. 과연 이거의 가치를 어떻게 매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모티베이션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일반적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저희 물리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수치화를 시켜서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까? 데이터로 말하길 좋아하는 과학자 입장에서는 예술 분야의 성공을 정량화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처음에 생각됐었거든요. 그런데 현대 미술 작가들의 성공 가능성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예술 분야의 성공이란 게 뭘까요?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통제된 실험을 해봐야 우리가 미술 작품에서 뭐가 좋은지 나쁜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게 있거든요.
트윈 스타디라고 하죠. 생물학 실험에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약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컨트롤 그룹이라고 해서 어떤 그룹한테는 위약이라고 해서 가짜 약을 주고 어떤 그룹한테는 약을 줘서 서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떤 예술가가 정말로 잘 나가는 데 필요한 게 뭐냐라고 알기 위해서는 똑같이 출발점에서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못 됐을 때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 트윈은 아니었고요. 세이모라고 하는 사인을 붙이고 다니는 두 작가가 있었습니다. 거의 똑같이 활동을 했고 같이 몰려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정말 재미난 작품을 많이 했고 유명해졌거든요. 근데 어느 날 둘이 갈라섰습니다. 한 친구는 우리가 이걸 알려야 된다. 한 친구는 아니야, 이건 모르는 게 맞아라고 해서 한쪽은 외향적, 한쪽은 내향적이었던 거죠. 그림 스타일도 똑같았고 모든 아이디어도 똑같았고 한동안 지냈기 때문에 정말로 똑같았는데 1979년에 둘이 갈라선 겁니다. 그런데 둘이 과연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이 한 사람인데 알 디아즈라고 하는 건데요. 나름 유명했었는데 이 친구는 그 뒤에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어떻게 됐느냐. 이 그림 보시면 무제라는 제목인데요. 1982년도 그림인데 이게 2017년도 옥션에서 1250억에 팔렸습니다. 이게 누가 그린 거냐? 여기 있는 장 미셸 바스키에라고 하는 세이모의 나머지 한 친구인 겁니다. 그럼 도대체 똑같이 시작했는데 뭐가 달랐을까요? 과학자들은 그걸 결정하는 변수가 궁금하잖아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는 인맥의 달인입니다. 앤디 워홀이라고 하는 친구와 어울려 다녔고요. 키스 헤링이라는 사람과 사귀기도 했고 주류에 어울리면서 유명한 사람들과 어울렸기 때문에 급성장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걸 평가하는 건 그 주변 그룹이기 때문에 어느 그룹에 어울리냐, 즉 그 주변을 둘러싼 네트워크 효과와 주변의 인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미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현대미술만 그러냐? 아닙니다. 골든 햄멧을 쓴 사람이라는 작품이거든요. 보시면 정말 디테일이 살아있고요. 금빛과 시선 처리가 좋고 해서 베를린의 뮤지엄에 전시가 됐고 사람들이 막 감탄하고 많이 봤거든요. 근데 얼마 후에 이게 렘브란트가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혀 찾아보질 않는다는 거죠. 똑같은 그림이고 옛날에는 뭐 금빛이 찬란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아무도 안 찾아본다는 거죠.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결국 미술 작품의 가치는 그 자체보다는 맥락과 네트워크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빅데이터 시대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더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보면 어떨까? 여기 보시면 마그누스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요. 이게 최근에 여러 작품들이 어떤 옥션과 어떤 미술관에서 전시됐는지의 기록들을 모아놓은 앱입니다. 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시작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 본 게 뭐냐면 어떤 그림이 어떤 식으로 유통이 되는가를 보는 거죠. 각 작품들이 어떤 갤러리와 어떤 화廊과 어떤 옥션을 지나갔는지를 따라서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술 작품이 있는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것들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림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다 연결해서 미술 기관들의 네트워크를 그려봤더니 정말로 유명한 애들이 거기 다 드러나더라라고 하는 거죠. 보시면 저 중앙에 구겐하임, 모마 같은 유명한 애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건 가격과 상관없이 그냥 작품들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만 보고 매긴 건데 그 안에 저런 게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게 신기하게도 작품으로 봐도 또는 작가로 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락인 이펙트라고 하죠. 초반에 탑 20%에 있었던 사람들은 10년 후에 한 40%가 살아남는데 초반에 밑에 40%에 있던 사람들은 14%밖에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저희 물리학자들은 이런 걸 모델 세우는 걸 좋아합니다. 저희가 물체의 운동을 예측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물리에서 공을 던졌을 때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라는 게 초기 조건, 처음 위치와 속도를 알면 그걸 다 적분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미술가들의 커리어라고 하는 것도 초기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알면 그걸 점점점 찍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모델을 만들었고 조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처음에 5기관 어디에 처음에 5군데 전시가 됐는지를 알면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거의 예측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빈익빈 부익부 같은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슬프죠. 사실 그럼 나 같은 흑수저는 가망이 없는 건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 밑에서 출발했는데 올라가는 작가와 다른 작가 그룹 두 그룹을 나눠주는데요. 그럼 도대체 저 밑에서 저 위로 가는 그 케이스는 뭐냐? 열심히 조사를 해봤더니 결국 발품을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막 돌아다니면서 세일즈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발품을 팔아서 여기도 전시를 하고 다양한 곳에서 시도를 해야 주류 사회에 편입할 수 있는 결국 네트워크를 찾아다녀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두 개가 맞춰야 되는 거지 실력이 없는데 인맥만 갖고 되는 건 아닌 건 거니까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거고요. 하지만 두 개의 연관관계가 꽤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 현생에서의 내 몸의 경계가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디지털상에서의 나라는 존재가 또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요즘 디지털 풋프린트라고 해서 온라인상의 발자국들이 다 남는다고 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정의하고 예측하는 것이 놀랄 만큼 쉬워졌습니다. 2012년도에 나온 한 연구에 따르면 페이스북 상에서 좋아요 100개만 모으면 우리 어머니가 알고 있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페이스북에 좋아요 100개만 모으면 내가 어떤 맥주를 좋아할지, 어떤 물건을 좋아하고 싫어할지, 어떤 제품을 더 선호할지를 부모님보다도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선거판을 뒤집는 데도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페이스북 상에서 사람들이 좋아요 또는 구글에서 어떠한 서치를 했는지 이러한 이 사람들의 디지털상의 족적들을 찾아내서 이 사람들 중에 누가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을 뽑을 확률이 높은지를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타겟해서 광고를 띄우죠. 투표하러 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정이 떨어지도록 만들기 위해.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공합니다. 이들이 이 주요 광고를 내보냈던 타겟층은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선거하는 비율이 낮아졌고요. 그것이 결정적으로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도 할 수 있죠. 이만큼 우리가 디지털상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떤 구매를 하는가에 우리의 흔적들이 남아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예측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는 나 스스로보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더 잘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는 스스로를 정의하는 아이덴티티와 알고리즘 상에서 우리의 행동을 관측하고 예측하고 정의하려고 하는 나의 존재와 끊임없이 인터액션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키게 되는 세상에 살게 될 겁니다. 우리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경기를 한번 기억해 볼까요? 그때 알파고의 경우에는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수들을 뒀었죠. 그런데 실제로 바둑알을 옮기는 행위는 구글 직원이 해줬습니다. 그만큼 실제로 몸을 사용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어메이징한 일입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바둑판상에서의 수들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거죠. 그만큼 우리의 뇌가 매 순간 인지하고 있는 세상은 단순히 그려진 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수없이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 변화들까지도 우리가 모두 생각하지 않고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몸을 가지도록 진화를 해온 겁니다. 우리의 인간은 사회적 뇌로 진화해 오게 되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새로운 생각도 떠오르고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기 위한 뇌로 진화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체 이탈도 아니고 아바타 몸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 뇌의, 내 정신의 지평선을 넓혀주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경험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아바타 안에 들어가고 뭔가 인간의 뇌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많은 것들을 꿈꾸지만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우리를 넓혀주는 것은 늘 다른 사람과의 소통과 교류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열고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배우시고 함께 즐거운 수다 나누시면서 오래도록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걀 파동과 미세먼지로 사람들의 걱정은 늘어났는데요. 우리가 또 늘어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수명입니다. 2013년 5월달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의 표지에 보면 2013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120살까지 살 거야 라고 제목이 쓰여 있습니다. 120살이에요. 불과 2년 후인 2015년 3월 2일 타임지는 표지에 올해 태어난 아이는 142살까지 살지도 몰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수명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살쯤 정규직이 됐는데 회사에서 50살쯤 나가라 그러면 그 나머지 50년, 70년은 어떻게 살까요? 심빈곤층으로 살아야 될까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와중에 2016년 3월 9일 알파고가 우리의 이세돌을 꺾었습니다. 굉장히 난리가 났어요. 야, 인공지능이 사람을 꺾다니. 2016년 3월 9일이 역사에 남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웬걸요? 계속 이겨요.
역사에 남을 날은 2016년 3월 13일입니다. 그날 이세돌이 이겼어요. 2016년 3월 13일은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2015년 10월에 알파고 판이 판후이라고 하는 유럽 챔피언을 5대0으로 이깁니다. 그 다음에 2016년 3월 알파고 리가 우리의 이세돌을 4대1로 이겨요. 그 다음에는 2017년 5월에 알파고 마스터가 세계 챔피언 커제를 3대0으로 이깁니다. 그런데 알파고 판이나 알파고 리나 알파고 마스터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다 사람에게 배웠어요. 사람의 기본을 두고서 열심히 연습하다 보니까 그 경지에 오른 겁니다. 그런데 2017년 10월에는 사람에게 배우지 않고 혼자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바둑을 배운 알파고 제로가 등장했는데 이 알파고 제로는 세계 챔피언 커제를 3대0으로 이긴 알파고 마스터를 89대 11로 이깁니다. 와우. 그리고 이세돌 구단을 이긴 알파고 리드를 100대0으로 이겨요.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과 겨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지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과 겨루려고 하지 말고 인공지능과 어떻게든 친하게 지내면서 그들을 잘 이용할까를 고민해야 된 거죠. 인공지능과 사람이 대결하지는 않을 겁니다. 인공지능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관리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필요한 거는 더 좋은 민주주의, 더 넓고 깊은 민주주의가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인공지능을 지배하고 있는 소수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승환 씨, 네. 부모님 말씀 잘 들으셨나요? 안 듣기는 생겼는데. 아니 근데 저는 의외로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보냈지만 네. 부모님이 뭐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앞에서는 안 하는 것 같이 해도 다 그걸 지켰던 것 같아요. 훌륭한. 뒤에서는 네. 저도 약간 그런 타입이었거든요. 엄마의 말을 잘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젊은 사람들. 저는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과 우리가 사는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야 너는 이런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걸 대학에 전공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인정 안 되네요.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조언해 주는 것은 물론 좋은 뜻은 조언하겠지만 그것이 삶에 정확히 적용될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안 됩니다. 무작정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지식일까요? 창의성일까요? 창의성. 다 나와요. 답이 나와요. 딱 나왔어요.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 알고 있거든요. 지식이 아니란 걸. 창의성이 어디서 생기나요? 하늘에서 툭 떨어지나요? 아니잖아요. 저 지식도 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말고 더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해직교사 출신이었던 박미숙 선생님이 책을 쓰셨어요. 거기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나왔더라고요. 공감 능력, 회복 탄력성, 예술적 감성입니다. 공감 능력, 맞아. 커뮤니케이션 중요하잖아요. 예술적 감성 정말 중요합니다. 독일도 영재학교가 있더라고요. 근데 영재 때 뽑을 때 물리시험, 수학시험 보잖아요. 다 100점 맞은 애들이에요. 근데 누군가 뽑아야 되잖아요. 인터뷰에서 뽑을 때 보니까 음악적인 능력을 보고 뽑습니다. 음악적인 능력이 악기를 잘 다루든지 작곡 능력이 있으면 진짜 영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술적인 감성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저는 핵심은 회복 탄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뭐냐면 실패했을 때 탁 오뚜기처럼 쓰는 거예요. 근데 회복 탄력성은 어떻게 생길까요? 실패를 해본 사람들만 생깁니다.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딱 다셔서 사고 툭툭 털고 일어서 다시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거 무수히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실패해도. 근데 어릴 때 실패하지 못하면 계속 성공해서 온 사람들이 나중에 연구할 때 실패하면 좌절하든지 데이터를 조작하려 든단 말이죠. 그래서 실패할 경험을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패하고 격려받는 과정 속에서 어릴 때부터 회복 탄력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생기냐? 먼저 부모가 먼저 변해야 생기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과학이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명랑한 사회를 위해서 좀 더 합리적이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과학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과학하기 좀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강연들 이런 방송들 많이 보시고 책도 좀 보시고 미술관, 도서관 자주 가듯이 과학관 1년에 한 번만 오지 마시고 과학관도 철마다 달마다 한 번씩 들르는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과학관도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이 직접 과학을 하는 것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를 방송으로 만났는데 앞으로 서울 시립과학관에서 만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